제가 이제 여기 강의 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경영이라는 그 큰 학문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창업과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 그리고 뭐 소자본 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들이 좀 있고, 카페 창업, 그리고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창업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봤더니, 배워서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투자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 그리고 카페 혹은 소품 진입이 좀 쉬워 보인다, 그리고 창업엔 남녀가 따로 없다. 결론은 마음고생을 좀 덜하고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되게 돌아가시면 우리 대표님들도 이런 키워드들이랑 관련도가 없으니까 블랙키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광명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할 때 이걸 찾는구나 라는 것을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성공의 요소로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제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돈이 없으면 우리 요즘에 그 정부 지원 사업에서 무자본 창업 이런 거 있는데, 무자본 창업은 말이 안 됩니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무자본 창업을 한다고 해도 저한테 차비를 대주지 않아요. 밥값을 대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대신 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은 없고, 최소한의 자본은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노력, 그리고 시간, 운,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비로소 성공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잠시만 우리 대표님들 한 10초 정도만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시만. 자, 이제 눈을 뜨셔주세요. 각자 이제 마음속에 그린 모습이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모습을 직접 그릴 수가 없어서 그 AI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성공이라는 건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하는데 너 한번 그려줄래? 라고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어떠세요?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네, 돈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성공을 하려면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는 남자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출처를 달지 않거나 한 거는 여기다 AI로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어요. 저작권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출처가 없는 거는 AI로 생성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직접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주변에 이런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더니, 가장 쉬운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 모습을 한번 그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십니다. 우리 교재에는 보시면 빵빵빵빵 뚫려 있을 거예요. 맨 위쪽에 멀티플레이어라는 프로 엔저를. 이거를 제가 퀴즈를 내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따로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대표님 보시기 어떠세요? 되게 바빠 보이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국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거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문제가 없는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혼자만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현재까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각자 누군가는 가본 길,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서 그냥 혼자만의 여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메타인지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메타인지. 네, 그래서 막 이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안 읽으셔도 돼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이거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뭘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본인 자신이 아는 것, 그걸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메타인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표님들은 저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이 뒤에서 관찰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다른 자아가 저를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타인지를 통한 자기 일단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주제에 나오는 것만큼 경영과 창업과 컨설팅을 알아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일단 창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 이것도 AI로 생성합니다. 남의 사진을 받았으면 허락을 받고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창업이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만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대표님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창업이나 어떤 단어를 놓고 봐도 이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책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창업을 규정하고 있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특히 경영 같은 거는 이따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마다 표현하는 것들이. 근데 그냥 사전적 의미로 찾아왔을 때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업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술 창업과 벤처 창업과 일반 창업,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대표님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일반 창업에 속하시죠. 그래서 제가 별표를 일단 달아놨어요. 이제 너무 글씨가 사실 이 PPT도 글씨가 너무 많은 것들은 좋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한 번에 보이시게 달아놨다. 그래서 일반 창업하면 보시면 기술 창업이나 벤처 창업에 속하지 않는 형태, 소매업과 일반 서비스업, 생계형, 소상공인 창업 등이 해당된다. 아마 우리 대표님들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좀 더 구분하는 게 있어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보시면은 벤처 창업이 하나 빠졌죠. 근데 이렇게 또 책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일반 창업이고 그 다음에 일반 서비스업이나 고소매업을 대부분 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3요소라고 합니다. 창업의 3요소는 창업자와 그리고 본인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창업 아이템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서비스가 됐던 물품이 됐던, 그리고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알아볼 게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창업자입니다. 창업자는 지금 올바른 경영 철학부터 시작해서 전문 지식과 통찰력, 검은 글씨로 써놓은 것들은 다 우리 대표님이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는데 제가 특별히 5번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들도 이 영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정 성공을 이루려면 85%가 인간관계로 온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 시장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된다. 굉장히 뭉뚱거려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자금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썼어요. 창업 자금 조달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본투자 본인 호주머니에서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아가지고 경영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무자본 창업은 없어요. 무자본 창업은.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 있죠. 남의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뭐 보증기금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우리 4번 많이 합니다. 4번 많이 합니다. 가족 및 지인 찬스. 가족 및 지인 찬스. 저한테는 없었지만 우리 대표님은 많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창업은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 출처에 보면은 창업의 이해라는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는 공감 가지가 않아서 일부 내용들을 삭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창업의 중요성은 이윤 창출을 한다. 그리고 일자리도 사회적으로 창출을 하죠. 그리고 과학기술과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죠.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자원의 생산과 활용 이런 이유 때문에 창업이 중요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창업 동기 이건 제 동기예요. 우리 동기. 우리가 창업을 하는 동기는 경제적 동기가 가장 크죠. 돈이 그렇죠. 물론 자아 실현의 동기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이긴 합니다. 우리 대표님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당장의 경제적 동기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사회적 동기도 있죠. 우리 여기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같이 뭐 봉사활동도 하실 테고 그다음에 우리 상인의 활동도 하실 테고 이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관계 속에서 본인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의 동기는 사회적 동기로 포함이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나오는 자아실현의 동기. 우리 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해가지고 항상 5단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요즘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7단계, 8단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미점 요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인간이 살면서 가장 궁극에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이냐? 자아실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창업의 동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성공하는 요인과 실패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책에 아마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이분들이 다 조사를 해놨어요. 제가 만든 이론은 없습니다. 저는 이론가도 아니고 그냥 이제 널리 알려진 정보나 이론들을 통합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성공 요인은 일단은 성공 사례 조사. 이거 레이저가 좀 특이하고 이게 지금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냥 말씀드릴게요. 맨 밑줄 왼쪽부터 보시면은 성공자 사례 조사 그리고 벤치마킹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선정 및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원 사업을 확인해야겠죠. 이거 쓰신 분들은 저랑 이제 좀 업종이 겹치시는 분들 같아요. 지원 사업 당연히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강병식 자영업지원센터에 또 정부 지원 사업 좀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아시는 분들? 모르세요? 저희가 지금 희망드림 컨설팅 그거 지금 받고 있죠. 공고 나와서 그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컨설팅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까지 아마 받는 걸로 제가 공고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교육들을 알아보고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하면서. 그러니까 공짜는 없지만 거의 공짜로 사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멘토링.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디 뭐 제출을 하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아이템을 변경을 하는 거야.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 낸다든지 원래 내려고 했었던 기관 말고요. 다른 기관에 내려고 했을 때도 그걸 조금만 변형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NS 홍보 및 광고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당장은 성공 요인으로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이제 가면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당근마켓 이런 것들, 네이버 플레이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플레이스는 제가 잘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에 본인의 상품이나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사업을 하기 전부터라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그때 돼서 어느 정도 유명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그 시스템이 익숙해졌을 때 내가 아이템이 생기면 그때 바로 실행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놓고서 나중에 거기에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좀 늦어요. 시간이 다시 배로 걸려요. 그래서 기존에 좀 간단한 홍보 방안을, 광고 방안을 좀 넣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실패 요인도 있습니다. 차별점이 약하다는 건데, 차별점이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만인의 연인이다. 만인의 연인.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냈는데 이게 모든 연령층과 모든 사회적 어떤 그 인구 통계학적인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주길 바라는 것 자체는 실패 요인이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판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판매. 이거 되게 많죠. 네, 발명하시는 분들.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것만 막 수십 년씩 팠는데 판매가 안 돼요. 특허는 되는데, 특허나 실용신화는 되는데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실패의 요인이다. 그리고 맨 아래 먼저 보시면 확증 편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집착으로. 유사하죠. 남의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옳다. 자기 신념만 내세우는 거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판매하는 거랑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패 요인 중에 하나는 서두르는 서두르. 급해요, 항상. 당연히. 일이 많아서 바쁜 거랑은 급한 거랑 달라요. 그래서 저도 소상공인 컨설팅 많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정말 저는 그 상인회 하면서 클레임 처리 많이 했어요. 우리 상인회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시에서 뭐 저희 기관에서 해보라는 서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을 해소시키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점포를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경기도 전체를 다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대표님들 이제 이 사업 운영하시는 거 보면은 항상 과다채용 이런 건 제가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겠는데 시설 투자, 직원한테 잘 못 돼 있어요. 바쁘니까 대화도 잘 안 돼요. 직원분들도 일만 하고 이러면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님들은 그 대부분 사업자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사업을 처음 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내야 된다. 낼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특징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그림 귀엽죠? 그림이 어때요? 그림도 제가 생각한 겁니다. 혼자 있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있는. 이런 사진도 남의 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사업자부터 보시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면 되죠. 그리고 이 업종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되죠. 그리고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거나 하면 사업주가 다 책임져요. 개인 사업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 내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죠. 5월에. 그리고 기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근데 이 자유로움이라는 거는 자본의 자유로움인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용도로 써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세금을 낼 때 증빙을 해서 이거를 내가 나중에 세금을 좀 절세하고 싶다 할 때나 이 항목별로 나오는 거지, 내가 이걸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죠. 내 개인 사업자 카드로. 근데 이제 법인 사업자는 다르죠. 우리 법원에 설립 등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무사의 사업자 등록이 동일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지분 한돈에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지분 한돈에서.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와 본인이 정부 책임져야 되는 거랑 다른 점이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당연히 법인세를 내는 거죠. 법인세. 법인세가 개인 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나오시는 분들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시도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대외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 대외 공신력이 높아져서 관공서에 이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입찰을 본다든지, 자금 조달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신용도 관리 정도만 잘하면 사고 안 치고 하면 여러모로 대외 공신력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있는 건 단점이죠, 단점. 설립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혹시 이 법인 사업자 혹시 해보신 분? 직접? 대표님 직접 해보셨어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어떤 사업자? 자본도 네? 자본. 네네. 자본. 이제 어떤 그 법인 사업자는 내가 운영하지만 관리 잘못하면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작은 관리를. 네네. 그래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긴 한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저희 법인 사업자 보면 이제 설립 절차 복잡한 것도 있고 돈을 한 번 잘못쓰면 안 돼요. 100원이라도 잘못 쓰면 네, 바로 그냥 바로 이게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도 거의 용납이 안 되죠. 이 뒤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개인 사업자 설립 절차만 그냥 그래프로 볼게요. 그래서 맨 뒤에만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하실 때 사업자 등록 신청서 하나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적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할 장소가 필요해요. 사업할 장소. 물론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매매 계약서라든지 내 건물이면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도 한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 들고 가면 되죠. 직접. 요즘에 세무서 잘 돼 있어서 다 도와주시잖아요. 상부에서. 자, 이제 이 창업 기업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창업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숫자가 지금 1000개 단위로 되어 있죠. 여기 1000개 단위로 여기가 안 보이죠. 뒷면에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해서 19년도 한번 푹 줄었다가 20년도에 한번 늘었다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도에는 지금 사업자들이 100만 개, 120만 개 정도 사업자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20만 개나 창업을 한대요. 1년에.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조금 넘죠. 한 5,200만 되나요 요즘에? 그 정도인데 120만이면은 50명 중에 한 분은 1년에 창업을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옛날에까지 반에 한 명씩 1년에 한 번씩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냥 나타난 걸 봤어요. 그래프에 있는 거를 표로 이제 옮겨놓은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넘어갈게요. 여기 궁금하실 거 하나 있으실 수 있어요. 기술 기반 업종 창업 기업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이거 뭐냐 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조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업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술 기반 업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기부에서 다 내용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소상공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 현황이 나왔는데 저 전체 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빨간 칸 두 개 보시면 되는데 저 전체는 전체 사업자 수의 소상공인 비율이 정확하게 된다는 거죠. 네, 84.8% 기업 수로 보면. 그리고 아래 종사자 수로 보면 종사자 수는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종사자 수는 좀 줄 수밖에 없죠. 36.9%나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서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랑 무슨 소상공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기업과 소상공인 나누는 건 맞아요. 그때 우리 상시근로자 수 단 5인 미만이냐, 뭐 10인 미만이냐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 문서, 광업, 그리고 광운 하나 더 있죠. 제조업, 문서, 광업, 그 다음에 건설. 그렇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는 12 미만까지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영업자는 이재용도 자영업자네요. 이건희 회장도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랍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보다 훨씬 더 수가 많죠. 우리가 자영업자 하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되게 소상공인이랑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사업체를 운영하면 자영업자. 네,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저도 찾아봤습니다. 아, 저한테 말씀하신 줄. 시간이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식사하고 오셔가지고 되게 좀 졸리신 시간이시긴 하죠. 요거 조금만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실게요.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싫거나 이러신 건 아니에요. 자, 경영이 나왔으니까 경영이 뭔지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10분 정도. 경영이부터. 아까 제가 상황 말씀드릴 때 그 경영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정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딱 경영이야, 다른 건 경영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럼 경영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리고 나머지 뭐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경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깐 쉴 건데 그 경영학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거. 대학 교재에 보시면은 항상 나와 있는 단어가 경영이랑 빠지지 않는 게 최적 배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최적 배분. 그러니까 희소하게 자원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해서 이걸 관리하는 그 자원의 최적 배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 이걸 경영이라고 합니다. 경영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소상공인인데 경영을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뭐 대부분 뭐 이제 대기업을 하면서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학문들이 같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딱 맞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은 크게 6가지로 나누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4가지로 나뉜대요. 경영은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만으로도 알고 계시는 것도 큰 기본이에요. 인사, 노무, 친구죠, 둘 다. 그리고 재무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보면 이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사 노무의 경우에는 조직관리, 뭐 인적자원, 그다음에 뭐 갈등 이런 것들 생기죠. 노조, 채용, 그리고 재무관리는 재정관리, 기업금융, 자본 조달. 생산관리는 생산 기획부터 시작해서 생산, 운송, 반송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고객 관리, 관계 관리, 그리고 시장 조사, 영업, 광고, 홍보 등. 이 영업이 마케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마케팅이 영업보다 더 큰 범위다. 홍보 마찬가지네요. 홍보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미국 드럭스토어 가면은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좀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특정 제품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구매하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구매 영수증을 보기 시작했더니 애아빠들이 이제 와이프분이 전화를 해서 애들 기저귀 사와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사오면서 보상 심리로 맥주를 항상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들이 맥주를 구매하는 내역들이 특히 기저귀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이 2개의 물품을 묶어서 패키지로 팔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향상시킨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괜찮 재밌죠?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결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성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고 이거에 맞춰서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이
구색을 맞추는 것도 마케팅의 역할입니다. 마케팅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패스트리라고 써있죠. PESTL이라고. 이것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10몇 년, 한 20년 전쯤에 당연히 이 이론이 있었어요. 항상. 있었는데, 그전에는 패스트까지만 있었어요. 패스트. 대부분의 책들이. 근데 나중에 기술과 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시 되면서 이런 외부 환경을 우리가 알고 시장에 진입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치적이라고 하면은 진출 국가의 정치적 무역성, 무역 장벽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사업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중국이랑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도 항상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매운동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일본이랑 감정이 안 좋아져서 스시집에 가지 않는다든지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다든지 이거는 그 스시집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격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맥락인데 경제적인 것들, 소득 수준, 인플레이션, 이자율, 환율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자율도 잘 맞아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 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이자율 좋을 때 빌려야지 지금같이 안 좋을 때 빌리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 라이프 스타일 굉장히 다르죠. 라이프 스타일도 사람마다. 그리고 종교,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 계시잖아요. 64년생, 46년생부터 64년생까지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MZ 세대. 그 MZ 세대가 제가 우리 대표님들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MZ 세대 놀라셨죠? 네. 나이가 들어보여서. 저게 80년대 초반생도 M입니다.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반생인데 MZ 세대를 묶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직장 동료 중에 이제 한 분이 저랑 나이 또래가 좀 비슷했는데 예전에 MZ 막 얘기 나오면서 그 사회 초년생들 직원들 있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애들. 쟤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 쟤네 MZ들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저보다 어려요. 자기도 MZ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저를 더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아이고. 기술적인 것들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인공지능 이런 거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우리 식당 운영하셔도 요즘에 그 기계가 로봇이 배달해 주는 거 많죠. 네, 요즘 많잖아요.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 진짜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정 규모가 되면서 종업원이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지없이 그냥 그걸 지원받아가지고 하시던지 자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들도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 법적인 것들, 소비자 보호 이런 거 많이 강조되죠. 그리고 환경, 날씨, 기후 변화. 우리나라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부 환경 분석할 때 그 외국 사례, 항상 외국 사례 중에서도 미국 사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사례, 중국 사례, 중국은 크지 않지만 나라는 크지만 내용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미국 사례가 많아요. 왜냐하면 동부와 서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고 날씨도 위아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도 우리 그 영업 환경이 바뀔 수 있다. 이거를 패스트 분석이라고 한다. 이거는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온 것도 유사합니다. 지금 집에 오실까봐 빨리 해볼게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하버드 교수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분이 이제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5포스. 5가지의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이 좋은 힘이 아니에요. 이 힘이 있을수록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체들. 그러니까 보통 큰 회사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우리 자영업, 우리 소상공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산업 내에서 우리 옆집이랑 맨날 경쟁해야 돼요. 옆집 빵집이랑 경쟁해야 되고, 정육점이랑 경쟁해야 되고, 또 가게랑 슈퍼마켓이랑 또
경쟁해야 되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쟁 속에서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교섭력이라고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교섭력이 쟤들이 쉽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공급자의 교섭력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 말 안 들으면 나 너한테 자지 안 줘.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우리가 제과점 하는데 프랑스에 엄청 뭐 유명한 그 버터가 있다. 아니면 무슨 뭐 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공급자의 교섭력을 갖춘 거예요. 너한테 안 팔아 이렇게 돼요. 실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그리고 구매자의 교섭력은 이런 거예요. 너 말고도 우리가 그 공급받을 게 많아 이거예요. 너 말고도 살 수 있는 업체들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널 위해서 사야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영업하기가 피곤해져. 그래서 표준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찍어낼 수 있을수록 쉽게 얘기하면 그럴수록 그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해집니다.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 내에서도 피곤하게 하고 공급자도 피곤하게 하고 구매자의 교섭력도 피곤하게 하고 그 경쟁자의 진입은 뭐냐? 내가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규모의 경제가 없을수록 내 제품 차별화가 덜 돼 있을수록 증가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이게. 진입 장벽도 적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나 흉내낼 수 있어.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위협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니까. 그리고 대체제의 출현. 이거는 좀 유사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제의 출현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이론에 보완제 출현이라고도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5포스, 6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이제 출현을 하면 내가 떡 만드는 집인데 자꾸 옆에서 빵을 만드네. 그럼 떡 대신 빵이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기호품이어서 선택권이 많아지긴 했지만 쌀밥 대신 밀가루 할 수 있고 우유 대신 아몬드 우유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야. 보완제는 뭘까요? 보완제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완제는 이런 겁니다. 대체제는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 말고 다른 거 소비해도 그게 대체가 돼. 다른 거 먹어도 돼 쉽게 얘기해. 근데 보완제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면도날과 면도기, 프린트와 잉크 이런 것들 그리고 브루스타와 가스 교재에 항상 나오는 그 세 가지 소재로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는 우리 대표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프린트는 싸게 팔아요. 근데 잉크가 겁나 비싸게 팔아요. 엄청 비싸게 팔아요 진짜. 예. 안 그러면 자기 걸 호환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업 내 경쟁이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힘들수록 나는 다른 사업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화해서 내 적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수업 분석. 수업 분석은 내부 환경 분석. 굳이 얘기합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수업 분석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한 번도 못 보신 분 안 계시죠? 이거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만들었대요. 알버트 험프리.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네, 저도 이분 성함까지 몰랐어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야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내부 환경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이 있잖아요. 내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자산에 우리 회사 내에 있는 환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은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었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회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기회도 있어. 그러면은 인수합병하고 시장 진출하고 막 투자하는 거야. 잘 되게. 근데 반면에 내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위협이 있어. 그럼 구조조정하면 철수해야겠죠. 인원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 대표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아주 핏한 그 사례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이러면 우리 여기 교과서에 없을 거예요. 광명 행복한 베이커리 이런 이름이 없더라고요. 행복은 있었어요. 그래서 한을 더 넣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강점이에요. 예시예요. 제가 명장, 기능장 이런 거 있으시면 유리하죠. 여러 가지 유리한 거 많죠. 제품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제품이 당연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약점은 이거 다 예시니까 직원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명장이고 이러니까 힘들게 할 때 직원들이 다 나가.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 기회는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 요즘 쏟아질 때예요. 이 때가 지금 보면은 봄이니까. 우리 정부 지원 사업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지원 사업은 봄에 가장 많습니다. 그건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이 많죠. 그 다음에 여름이 많고 겨울이 가장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 좋은 게 미역으로 나가는 건 경쟁 제과점의 저가 정책 중 비슷한 거 파는데 계속 싸게 팔아요. 이런 거 비협이죠.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미협이라고 한 거예요. 내 회사 같으면 미협이 아닌데 남의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되냐. 현재 S5 전략 같은 경우는 제과 명장의 기술력으로 온라인을 입점하면 돼요. 온라인 입점하면 돼요. 시장 막 뻗어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W, 이거 굉장히 단순하죠. W 전략은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1년만 해소하면 돼요. 전문 인력 지원받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소하면 돼요. 간단하게. ST 전략, 제품 중복을 자재 협의하는 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죠. 제과점에 근처에 있으면은 가가지고 이거 물건 겹치고 너도 그거 구색을 넓히면은 생산비가 너무 늘어나잖아요.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소모성으로 경쟁하지 말자. 우리는 이 제품에 특화된 것 집중하고 니는 저가로 때리고 그렇게 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략 제외라고 써있어서 마땅한 예가 없어서 적긴 했어요. 그 다음에 WT 전략, 자동화 또는 케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도 부족하고 경쟁 제과점이 저가 정책 중이에요. 이러니까 직원을 더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자동화해야 돼요. 그렇죠. 자동화해도 안 되겠어. 내가 뭐 경쟁력이 딸리거나 자동화할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수를 폐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화해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내 강점과 기회를 막 씁니다. 이거. 써가지고 막 그려가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거를 자주 보는 게 뭐냐면, 우리 사업계획서 보면 공공기관마다 다른데, 아예 우리 대표님들 사업계획서 잘 모르시면 요거 넣어줄 테니까 쓰세요라고 파란 글씨로 박혀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컨설팅도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컨설팅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저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가 가장 커요. 법정단체로. 컨설팅 쪽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잘했었고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이미 있겠지만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제가 그래서 하나 들고 왔죠. 워크넷에 가시면 창업 적성 검사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직접 했어요. 저는 110문항이고 20분 걸리는데 20분 안 걸려요.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문제가 단순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창업에 이게 적성이 맞는지를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 어떤 종목들이 나랑 맞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쭉 했어요. 제 이름이랑 나오죠. 보시면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10개 정도 되는 항목 중에서 5개가 거의 만점이거든요. 보시면은 무슨 뭐 자신감, 주도성 이런 거 난리 났어요. 근데 실제로 진단 결과가 62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저거 100점 받으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어야 되는 그 정도죠. 그래서 결과 요약을 뒤에 나오지만 결과 요약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는 63점 나왔어요. 1순위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이었습니다. 2순위는 목재 및 나무 제조. 저도 모르는 제 자아를 발견했어요. 여기서 제가 저런 거 잘할 수 있구나. 3번이 서비스업. 저 서비스업 맞습니다. 서비스업 맞아요. 그래서 잘 왔죠. 그래도 우리 대표님도 한번 해보시고 적성에 맞는 것이 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저 URL 같이 씻기 힘들잖아요. 기업마당,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상원, 그 다음에 자영업 아카데미, 창업지원 K스타트업 이런 사이트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지원사업 관련돼서 항상 버릇처럼 보셔야 됩니다. 어플이 있으시면 어플 까셔야 됩니다. 그걸 추천드립니다. 컨설팅 요청할 수 있어요.
컨설팅. 교육도 내가 가서 듣는 거 힘들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누가 와서 나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있어요.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무료에. 지금 저게 뭐 그 시군마다 그 6개 센터가 있는데 센터마다 마감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광명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사업 소진 시까지라고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전화하시면 돼요. SOS 지원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있습니다. 뭐 번호가 1688에 이렇게 아마 시작됐던 것 같은데 나와서 전화하시면은 상담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전문가를 이틀 정도씩 보내주세요. 사무실로. 네, 상담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4시간 정도 컨설팅 하시면 4시간 하루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지금 여기 상담위원회로 써있죠 저기에.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현장 클리닉은 2가지가 있어요. 상담위원이 있고 현장 클리닉 위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현장 클리닉 위원 제가 등록을 했는데 실제는 안 했었어요. 실무는.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얘는 이건 뭐냐면 자부담이 있어요. 근데. 자부담이 20% 그리고 VAT가 발생된다는 거. 그럼 통상 하루에 컨설팅비 35만원 책정 기준 중에서 10만 5천 원이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있다는 걸 항상 알고 계시고 좀 더 딥하게 컨설팅을 다시 받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있는 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경상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생산성공부에서 지금 노력을 받아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 주로 해서 경기도에 60분을 뽑았어요. 그래서 6개 번역을 나눴습니다. 한 번역당 12시간. 이번에 올해는 작년에는 광명시에 아마 이게 센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부천으로 왔죠 제가 기억에. 부천에서 센터를 담당하시는 그 사모님들이 광명시에도 도와주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9월경에 마무리가 돼요. 그 전에 어떤 거냐? 이거는 컨설팅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데 서류가 좀 어려워요. 이럴 때 도와줄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전화하시면 언제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라. 네. 대표님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석. 큰일 났죠. 저에게 대표님들 괜찮으시면 35분까지 제가 맞춰드릴게요. 5분만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이런 거 보셨죠? 입지다. 땅이잖아. 자리다. 네. 그래서 꼭 이거 대표님들 돌아가셔서 해보셔야 될 게 물론 해보신 분들 계세요. 당연히 제가 알고 있어요. 해보신 분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면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검색창에 쓰시는데요. 네이버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럼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시고 본인 상권 이거 실무를 해보시면 좋은데 상권 하시는 분이랑 얘기했는데 아니 왜 9시간짜리 강의를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해보시면 그대로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내용이 도대체 나오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광명 우체국 근처에 점포를 할 예정이다 아니면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여기를 기점으로 범위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0m, 500m, 1km 이 주변에 나의 경쟁사 누가 있는지 그리고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낮 시간, 밤 시간에 언제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었던 정보들을 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길 꼭 권장을 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본 나오고 업종 분석, 매출 분석, 인구 분석, 그 다음에 지역 현안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냥 꼭 한번 보시기 추천을 드리고 유사한 걸로 해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어요. 똑같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얘는 조금 다른 게 그래서 골목상권 도시화나 뭐 골목형 성정가나 이런 내용들이 같이 영역에 표시가 돼요. 앞서 소개드린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스템이랑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못 보신 분 계실까요? 프랜차이즈 하시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이거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백다방을 하고 싶다, 2개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경쟁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야 좋을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경쟁사라고 하면은 사실 메가커피 뭐 이런 것들이 더 경쟁사에서 적합하거든요. 이게한 이미 중가로 올라왔습니다. 다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선택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지, 매출은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 인테리어 비용이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쭉 써있죠. 재무상환, 임시원수.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후문입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내가 프랜차이즈를 뭘 하겠다 하면은 항상 검색을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투자 대비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를 항상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천을 안 지웠어요. 제가 과천 이거 지운다는 걸 여긴 지웠는데 이건 뭐냐면 사업 계획서의 예시예요. 예시인데 제가 직접 쓴 거 아니고는 저작권이 있거나 남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과천시에서 떨어졌어요. 과천시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 더 떨어졌어요. 경기도 컨텐츠진흥원 경기 컨텐츠진흥원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안 썼는데 안양시 창업진흥원에 붙어서 입주되겠죠. 근데 계약갱신은 안 했어요. 하러 가야 돼요. 오래 안 했습니다. 실제로 붙어서 여기는 이런 건 뭐냐면 내가 공짜로 사무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 같이. 아니면 공짜이거나 비용을 적게 내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장점은 뭐냐면 거기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세무사 다니지, 뭐 노무사 다니지, 뭐 툭하면은 교육하라고 바로 옆에서 문 열고 나오는 교육장이지.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사업하시기가. 그래서 소자본으로 사업하실 때 그 해당 요건이 되신다고 하면 진흥원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창업교육센터나 근처에 대학교가 있다면 대학교 같은 창업교육센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입주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 정부지원 사업시 지원시 고려사항 할 때 항상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어디 뭐 국세청 들어가고 막 찾으시는 분인데 통계청 들어가셔야 돼요. 네, 5자리. 요거 확인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 확인해서 내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원사업마다 제외업종이 나와 있어요. 뒤에. 지원사업 공문에 보시면 대부분은. 요거를 검증하고 하시는 게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할게요. 일단. 그리고 요런 것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돼요. 우리 대부분 다 여기서 숙박 음식점 하시는 분들 10억. 네, 10억 넘어가면 우리 집 소상공인 안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지원사업 못 받아요. 네, 지원사업 못 받습니다. 10억 넘어가면 매출에. 이런 것들. 자, 지원사업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하면은 서류평가하고 그냥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평가하고 면접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 창업사관학교 이런 거 중에서도 경상원권을 면접해요. 가가지고 면접 봅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하고 발표평가하고 합격하는 거. 금액이 커질수록 발표평가 많이 시킵니다. 네, 많이 시켜요. 그럼 발표평가 할 때나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보안서 같은 걸 썼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편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그냥 끝나면 4-5분 정도, 5분에서 7분 정도가 들어와요. 대부분 이제 5분 정도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시고 보통 발표평가하면 10분 정도 얘기합니다. 15분은 좀 긴 거예요. 사업이 크거나 이런 거. 그리고 질의응답은 대부분 다 10분이에요. 대부분 다 10분. 그러면은 20분 동안 되게 힘들게 이제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쟁률은 사업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당연히 사업이 알려질수록 금액이 클수록 힘들어져요. 적고 안 알려질수록 빈틈이 많죠. 아직 기회가 많은 거예요. 대표님들한테 주의사항은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아까도 강조드렸던 거 그림과 그래프 꼭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전후에 내가 사업 전에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거 사업비 받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를 항상 강조해 주셔야 돼요. 엄청 잘 될 거야. 네, 엄청 잘 될 거야. 그리고 발표시 모르는 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리고 사업 선정에 대한 의지가 뭐 30초 뭐 줄 테니까 얘기를 좀 더 해라. 뭐 혼수 줄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초를 이렇게 할 말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꼭 해야 되고 내가 뭐 밥도 지금 짓다가 제대로 안 하고 나왔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얘기하시고 나와야 돼.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수가 마지막으로 당연히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